안녕하세요. 살롱드 전북 종횡무진 페미 웹툰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종횡무진 페미 웹툰을 같이 하실 분들 출연진은 소개해드릴게요. 자, 한 명씩 긴장 푸시고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슐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 하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짤막하게 덧붙여 주신다면? 부끄부끄. 부끄부끄. 자,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네, 이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긴장하고 있는 보고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얼음 땡입니다. 땡. 예, 근데 몸이 안 돌아오네요. 땡이 안 되네요. 너무 오랜만에 녹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고님은 다른 코너에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신가요? 한 주 매주 해야 되는데 지금 몸에 그 감각을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 초심자로 돌아간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녹음을 몇 번 쉬었다고 저희가 바로 초보자로 돌아가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들어주실 거죠? 네. 네. 자, 코너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두 번째로 찾아뵀는데요. 종횡무진 페미 웹툰은 웹툰 또는 만화를 여성 서사에 집중하면서 여성주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 목적은 여성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불편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많이 소개하고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 슐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전북팀의 보보님과 이청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볼까요? 오늘 선택하신 슐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역의 효능이라는 작가 이름이에요. 지갑 놓고 나왔다. 를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택의 이유를 한 줄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읽기에 근래에 들어 가장 담백하면서도 가장 슬픈 웹툰이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읽고 싶었다. 자, 아지갑 놓고 나왔다에 대한 것들을 듣고 계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딸 노루하고 그리고 엄마 선이에요. 그런데 노루는 2007년 7월 1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7년 7월 11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자동차에 치여 죽습니다. 그리고 이 노루가 이때가 9살 여름에 당한 교통사고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루의 영혼이 아직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엄마는 아이가 죽은 후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 채 울거나 잠만 자는 이제 하루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노루는 엄마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리고 이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노루는 영혼인 채로 집 앞에 텅 빈 놀이터를 맴돌면서 혹시 땅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를 동전 찾기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잘 헤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노루의 영혼과 죽은 영혼과 엄마 선이. 잘 헤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또 선의의 입장에서는 미혼모로 나오는데 비혼모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미혼모로 나오는데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지갑을 놓고 나와서 임신한 채로 가출을 하고 또 노루를 낳고 그리고 또 노루를 잃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은 딸과 잘 헤어져서 다시 또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는 이렇게 첫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가출했다가 다시 가족을 만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의의 삶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새로 보이는 증세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치유를 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에도 그게 약간 완벽하게 치유가 됐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상처를 돌아보면서, 자가 치유를 했다라고 봐야 되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해 주셨고, 근데 사실 이 사이사이의 이야기들은 되게 더 많고 풍부하지요. 네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4명이 다들 읽어보았거든요. 자, 제목은 지갑 놓고 나왔다. 이걸 읽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언제까지 얼어 계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가 지갑 놓고 나왔다를 사실은 한 몇 달 전부터 이미 지금 멤버들이 같이 읽고 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억이 약간 희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각자 보는 포인트들이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얼어있는 사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책을 받았을 때 사실 이 작가분 그림체가 기존에 생각하는 만화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점에 있어서 이제 그림이 되게 약간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하기까지가 약간 책을 받았는데 그게 좀 어려웠는데 이제 만화를 보고 나니까 왜 이렇게 그리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특히 그 딸 로루 캐릭터가 어떨 때 보면 되게 섬뜩한 이런 느낌을 주는 지점이 있어서 전반부를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약간 기묘한 느낌 받으니까 되게 약간 불편했거든요. 약간 무섭다 이랬는데 이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그려졌고 이렇게 보이는지 알고 나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읽었고요. 사실 이 얘기는 앞에도 셀라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만화는 그니까 가족 그 관계 역동에서 개인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외상을 직면해서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외상을 안고 살아가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서는 이 친구가 이제 이 외상을 직면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고, 그래서 괜찮을까 계속 걱정을 했는데, 이제 잘 끝나서 이제 이야기가 편하게 끝나서 이렇게 편하게 보내줄 수 있는 안전한 만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가족의 랑 의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쪽에 부계 형제 뭐 이제 큰엄마한테도 말하는 이런 바라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가족은 무조건 연결돼야 되고 끊을 수 없다는 이런 대전제가 깨진 이야기가 사실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가족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족은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고통이라면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멀어지거나 안 만날 수도 있는 선택지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면서 되게 위안이 됐어요. 그 아까 일상툰이라고 말씀하셨죠. 간결한 선. 아, 그림이 간결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작화 방식? 기존의 그 틀을 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기존에 이제 저는 출판 만화를 보고 자라서 굉장히 정형화된 느낌이 있었는데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그림이 되게 간결하거나 이전에 볼 수 없는 그림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말년이나 조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생각했는데 그거랑 또 다른 결의 되게 간결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 약간 여러 방향으로 읽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심리 평가할 때 로샤라고 그림 보고 이제 반응하는 게 있는데 그런 느낌처럼 그 그림이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거에 대해서 투영이 되는 그런 되게 신기한 그림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작화 기법도 신기하고 어쨌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그렸는지는 다 보고 나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신기했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림이 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림체였던 거죠. 만화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제가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논문을 아주 치열하게 쓰고 있었던 때였는데 잠깐 그래도 이제 머리를 좀 식힐까 하고 열어본 웹툰이었어요. 지갑 놓고 나왔다라는 이 제목 자체가 안 무겁죠. 예, 안 무겁고 그 그림 자체도 일상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클릭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예고편에서부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이어야 하는데 사실 이 아이는 텅 빈 놀이터에서 땅을 파고 있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묵직하게 아팠는데 그것보다 맨 마지막에 안녕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잘 있어 엄마 이 대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좀 사실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낳은 엄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정서가 2016년도인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통사고라는 그 단어, 그다음에 아이와 엄마가 헤어지는, 사실 이건 애도의 서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 성폭력에 관련된 이야기는 예측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들었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사실 애도의 정서에 더 많이 감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읽다 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페이지를 덮고 나서 왜, 지갑 놓고 나왔다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한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거 보니까 그냥 무겁지 않게 아무렇게나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런 그 어린 시절에 당하는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잠재되어 이렇게 은폐되었던 거지 늘 일상 안에 같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선도 그렇고 되게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일상 툰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지갑 놓고 나왔다라는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말인데,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폭력은 사실 일상적이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일상적이고, 그리고 이 작품이 가정 내 성폭력을 다루잖아요. 가정 내 성폭력에서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폭력, 그리고 가족 내에서 억압. 이것도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라는 게 되게 아프게 맞아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제목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근데 사실 성폭력을 다룬다고 하면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트리거여가지고 네, 잘 맞아요, 보지 않아요. 맞아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한 번쯤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하는, 여성분이면 다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경험한 사람이 되게 특이하지 않나. 운 좋은. 운 좋은, 예. 흔하지 않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목이 그냥 그런 느낌보다는 그 처음 제목부터 성폭력을 내세우면 안 볼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성폭력 관련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진짜 너무 읽고 나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멘탈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을 때 준비를 하고 읽지, 준비를 안 하고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여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운이 좋은 경우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서 그런 제목을 지은 부분도 있지만 제목에 그걸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그 작가분이 편하게 읽다가 이렇게 그냥 담담히 받아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의 묘사도 사실 굉장히 안전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고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요. 그거를 막 계속 나오는 그런 유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 친구는 굉장히 어렸을 때 겪었고 이게 원가족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제목 그렇게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총님은 제목에 대한 생각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작품과. 처음에 우선 저도 그림체가 너무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읽었던 웹툰이나 만화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게 연재되고 있을 때도 내 스타일 아니야 하면서 그냥 스킵했던 웹툰이었는데, 나중에 이걸 한다고 해서 한번 봤을 때 처음에 그 그림체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내용상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루 얘기부터, 그리고 엄마가 노루를 잃은 후에 그 상황도 있잖아요. 노루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갑자기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얘기,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게 쉽게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거는 어쨌든 노루 곁에도 노루를 지켜주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조상도 있고,
그 친구 남자 그분도 있고, 이렇게 처녀 귀신인지 모르지만 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엄마 곁에도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그리고 위층 아주머니던가요? 그 아주머니가 있고, 그러니까 원가족이 해주지 않는 것을 주변인들이 노루한테도, 그리고 선의인 엄마한테도 해주는 걸 보면서 좀 위안이 됐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살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주변 사람들 덕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위안이 됐고, 마지막에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원가족인 엄마를 찾아가면서 끝나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런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이제 선의를 둘러싼 그 친구들, 그리고 선의가 임신하고 출산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아주머니가 있었기에 사실 선의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네네네.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예, 엄마하고 관계는 실패했고 아버지랑 관계도 실패했지만 사실 또래 집단 말고 어른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웃집 아주머니 네, 이 사람이 네. 사실상 엄마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족이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틀을 깨고 이 서사 안에서는 되게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가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기를 지지해주거나 혹은 자기와 이야기를 소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더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서사에서 아까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폭력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작품이 폭력을 드러내기는 하는데, 그 성폭행을 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이 폭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더 많이 집중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서술하고 더 많이 묘사를 했고. 이 작품에서 아까 성폭력이 다르잖아요, 범주가. 예, 예. 네. 성폭력이었나요? 정확히 성폭행이었나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기억이 몹쓸 짓이라고 표현했죠. 그 작품 예, 안에서는. 이미지도 그냥 상징적인 이미지가 그렇죠. 그래서 나왔죠. 저희가 성폭행이라는 단어보다는 성폭력이 성폭력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성폭행의 범주는 되게 좁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작품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명칭이 어떨까요? 아, 네, 네. 네. 지금 슐라님께서 그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선의가 당했던 경험이, 폭력에 대한 것들이, 그 사건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이. 주변인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날 바라보는 거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건보다는 이후에 주변에 반응이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집을 나오게 됐는지, 그 묘사가 되게 충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의가 사람들의 얼굴이 새로 보이는 증세는 사실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그리고 엄마와 새롭게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이 일어난 것보다 성폭력 이후에 주변에서에 주어지는 압박, 네네. 그리고 시선. 주변의 영향이 그 선의에게 왔을 때, 그 다음에 새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노루가 9살의 여름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했던 이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의적인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선의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9살 여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선의에게는 어쩌면 그 사촌 오빠들로부터 당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 교통사고와 같았을지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이 부분을 다르게 바라보고
또 은폐하려고 하고, 또 오히려 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제 그 수군거리고, 또, 이 사건 이후로 엄마와 아빠가 계속 그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고 이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린 선이가 감당하기에는 되게 많이 힘든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선이가 사람들의 얼굴을 새로 보기 시작하는 그 증세가 나타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가 그 상처를 더 입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회복해 나가는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인의 지지, 응원, 그것들이 있잖아요. 같이 노루를 키우는데 도움을 줬던 아줌마, 주인집 아줌마였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선이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도 주기도 했고, 그리고 친구들. 그래서 좀 꼭 필요할 것 같은 우리 삶에 또는 내 주변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캐릭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꼭 있으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캐릭터하고 또 겹쳐지는 인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 큰엄마가 문 닫고 나갔을 때 그 컷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 선이가 9살에 그 사촌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큰엄마가 목격을 하고, 그러니까 큰엄마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는데 선이와 큰엄마와 눈이 마주치죠. 그래서 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작품의 이제 서술이 되는 거죠. 네네. 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그 가족들이 되게 화목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큰엄마네 가족, 그리고 네. 선이네 가족 해서 뭐 친지들 모임이 있을 때 그 화목한 가정이 그 사건 이후에 산산이 깨졌고, 근데 그 원인을 선이한테 돌리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그 아빠랑 싸우면서도 그 이혼하는 과정 내내 이 선이가 느꼈을 감정이라는 게, 내가 그때 사촌 오빠들이랑 한 방에 있지 않았으면 이라는 전제가 계속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선이의 엄마가 선이가 귀신이 씌었네 뭐 하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 피해자한테 문제를 계속 찾는 방식들을 보면서 별반 그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는 게 만화에서도 계속 웹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든든하게 있어주잖아요. 처음에는 선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끝까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나마 이 선이의 선한 마음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옆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맨 마지막에 그 무당 아줌마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이랑 지금 현재 남편 둘 다 가족복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사냐 뭐 이렇게 했는데, 무당 아줌마가 하는 말이 여자 쪽이 가족복 대신 주변 인복으로 그것을 다 채우면서 그 남자가 이 선이랑 결혼한 것이 더 좋게 됐다. 선이 덕이다. 지금 좋게 사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선이한테 있었던 거죠. 주변인이 그녀 옆에 있게 하는 뭔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살을 붙이고 싶은 부분은, 그 엄마하고 단절한 이유는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새로 봤잖아요. 자기 자신조차. 그래서 이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시기가 되게 옛날이잖아요. 80년대쯤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사실 이 환시가 보이는 거는 조현병이나 아니면 망상장애 이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올 수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병원에 같이 갔어야 될 거를 우리 애가
새 귀신이 씌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교회에 데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 두 사람이 계속 주변에 지지지 않아 남을 수 있었던 거는 나는 주변 사람이 모두 새로 보이는데 그걸 말했는데 걔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잖아요. 아, 내가 새로 보인다. 그래서 무슨 새로 보이냐 물어봤더니 누구는 이제 때깔 좋은 새로 보이고 쟤는 이렇다니까 왜 얘는 이런데 나는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보이는 나만 보이는 이상한 세상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보이는 거에 이 고통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평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것은 과거에 9살 여름에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못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새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왜 새로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굉장히 작품의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입 밖으로 그 사건을 자기 스스로 바로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어렸을 때 당했던 성폭력 피해 여성의 어떤 말하기 서사, 증언의 서사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좋았죠. 게 네. 너 왜 새로 보여?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것들을 현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게 되게 힘든 태도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실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불구하고 어른들 대부분 그런 걸 못 하는데 이걸 한에서 이렇게 항상 그 주변에 그 두 명이 진짜 정말 큰 힘이었겠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나 보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눈에는 쟤는 힘들겠네. 새로 보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거를 공감하고 알아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주변 인복이 많다는 게 진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보보쌤이 아까 엄마 경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마 경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정신과에 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환시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현병이나 아니면 망상장애나 아니면 외상으로 인한 긴급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사실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긴 한데 병원에 데려가셔가지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시대가 80년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정신과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상황에 생각했을 때 상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애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 교회를 다녔던 것도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의 믿을 만한 기둥이 있어야지 버틸 힘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자 혼자 가게를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교회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귀신 보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려갔던 것 같은데 사실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에서 얘기하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겠지만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시대적인 부분이나 본인이 그 안에서 최선을 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이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 두 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루와 선의의 이야기이면서도 선의와 경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면서도 이 노루도 그렇고 노루와 선의도 그렇고 선의와 경자도 그렇고 서로에게 가장 또 가슴 아픈 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기 힘든 관계로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관계의 역사 안에는 사실 가부장자 사회의 구조와 성폭력의 후유증이 굉장히 아프게 박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엄마 경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선경식당을 열었던 때는 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리고 IMF를 지나오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이가 그 시절에 이제 성경식당을 운영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거죠. 경제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를 본다면. 그래서, 선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게 남편으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남편 가족들과 굉장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이제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서, 또 식당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기댈 곳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종교라는, 특히 이제 기독교라고 언급을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딱히 그냥-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교회로 네. 나와요. 교회. 아, 교회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한편으로 그렇죠. 보면, 예. 예. 외로운 사람한테 외로운 굉장히 사람한테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죠. 같은. 예, 예.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아, 어떤 네, 부분에서는. 맞아요. 예. 그래서 남편 대신 종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기댈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약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선이가 아빠를 대하는 태도와 엄마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요. 엄마는 어쨌든 간에 물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엄마한테도. 하지만 아빠가 훗날 찾아왔을 때에는 매몰차게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 대한 회복이 필요했던 부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도 나이를 먹고 자녀를 키워보고 그러면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엄마가 사실 최선을 다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는 거보다 더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제 아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안에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0 이상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자 같이 똑같이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엄마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서사에서 모성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성에 대한 부분이 단지 엄마의 마음, 자애로운 엄마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여성. 그리고 그 선이가 노루를 대하는 태도도 사실은 자기에 굉장히 가까운 것이었고, 그것을, 한 명의 어떤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죽은 이후에 깨달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각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여기에서 모녀의 관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지만, 모성으로 어떤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모성? 그것으로, 이렇게, 일체화시키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이 작품에서 가족 관계를 다루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모녀 관계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되게 이렇게 팍 와닿았던 건, 개인으로 존재하는 존재들로 가족 관계에 있는 개개인을 해석을 해준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경자와 선의와 노루, 그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경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는, 경자의 이야기를 서술할 때 경자 개인의 지금 극복기 또는 경자 개인의 심리, 이것에 집중했지, 그게 누구의 엄마라는 걸로 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의도 엄마니까 라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할 때, 나의 치유에, 그때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 엄마하고 관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준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이라는 게 너무 잘 드러나는 작품? 그래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가 경험을 보여주죠, 작품에서.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경험과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누군가한테 만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을 내 피해자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려주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엄마, 모녀 뿐만이 아니고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아버지가 등장할 때 용서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죽음을 아파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큰엄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용서를 지금 달라 이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 너무 짜증났어. 자기만족인 거지. 진짜 용서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선의를 생각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이죠. 안 생각했죠.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가 아버지한테 그리고 큰어머니한테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사실은 저는 그 미덕이 아까 피해자 중심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피해자를 집중해서 서사화하죠. 그리고, 다른 서사에서는 대부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아빠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암에 걸려서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보여주죠. 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독자도 느끼게끔 만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용서를 사람을 용서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너무 짜증나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서사가 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묘사가 그런데 아예 없어요. 그 묘사를 저는 일부러 삭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의의 이야기죠. 선의의 심리와 아직도 선의한테는 현재 진행형인 그 이후에 사건들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자기 안으로. 그래서 선의에게 집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픈 아빠지만 단절할 수 있다라는 것. 선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큰엄마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분노의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면 폐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선의가 얼만큼 아팠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선의에게 훨씬 더 많이 공감을 가게끔 이야기를 이끌어줬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작품의 미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할 때도 피해자가 너의 사과를 받을지 준비가 됐는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이제 너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별 마주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사람의 상태는 그 자신이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대 입장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 못하죠. 진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년에 면죄부를 얻으려고 맞아요. 간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화해가 아니죠. 진짜 화해를 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왔었어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서사를 다루는 많은 작품들 있잖아요. 드라마, 소설 등등등. 근데 거기에서의 결국에는 그 가족 안으로에서 관계 회복 그리고 부성으로 그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전 폭력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사과나 용서나 이 과정은 되게 가족을 위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버리는 느낌?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부성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그렸던 거. 그러니까 그게 가족 내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부성이나 모성이 아니라 그건 그들의 이기심이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는 작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의를 찾아갈 시점에 경자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딸 덕분에 돈을 한몫 챙겨서 식당도 차리지 않았느냐라는 그와 비슷한 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아빠는 아직도 각성하지 못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아직 본인의 잘못이 아직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채 살고 있는 분으로 생각을 들었죠.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이 이 선의가 아빠를 거부했을 때 남편이 함께 그 선의의 입장에 서줬더라는 거. 대부분 어설프게 이때쯤이면은 용서해도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을 쉽게 건너지 않는 남자라는 것. 이게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그 나중에 선의가 결혼하는 그 남편도 그렇고 처음부터 선하게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적인 모습의 사람이었다가 하더라도 선의의 이야기나 선의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다 그려주는 것 같아요.
남편도 시행착오를 겪지만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가의 그 과정이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아빠와 만나라고 이제 권유도 했죠. 그러나 선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 아빠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아빠를 그 문 밖으로 같이 이제 내동댕이 치잖아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복이라는 게, 뭐, 이렇게 거기에는 일단 무당이 나오겠지만, 사후 세계가 있는 작품 설정이기 때문에 무당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인복이라는 게 팔자나 운명처럼 뭐 주어졌다라기 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법을 익혀나가느냐라는 것과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의가 저는 매력적이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복을 만들어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선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되게 유리알처럼 되게 약해 보이지만 애초에 좀 강한 여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예. 그리고 아까 무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사후 세계를 그냥 어떠한 재미 장치로 그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그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무당이 나타나서 악몽으로 괴롭혀주겠다. 사촌 오빠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노루에 참 아빠라고 하기도 참 뭐한 그 남자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남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악몽을 통해서 괴롭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복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싶은 어떤 작가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면서 참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 세계를 그리는데 신과 함께라는 혹시 그 웹툰 보셨어요? 네. 네. 굉장히 다르죠. 네. 사후 세계를 그리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신과 함께는 어떤 응징, 복수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사후 세계를 그리는 것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는 신과 함께는 이 저승생 여기는 스펙타클하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으로 그려지면서도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한편으로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는 목 잘린 목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사후 세계에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존재들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혼 거죠. 없는 존재들.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목 잘린 영혼들, 귀신들이라고 하죠. 귀신들이 계속 출근을 해요. 죽은 후에도. 그러니까 그게 현대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의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승사자는 아니고 귀신 중에 조상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네네.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자손의 번창을 기원했기 때문에 생겼던 불행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지더라고요. 다뤄지죠. 그러니까 네. 인간의 이기심이 나만. 사실 우리나라 종교라는 건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을 부르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작품이 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후 세계를 통해서. 네. 생각할수록 멋진 작품이네요. 이렇게 멋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되게 두서없이 다뤄보았는데, 이게 작품에 대한 미덕을 약간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의 미덕이 있다면? 아까 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의 간결함. 저는 굉장히 한국적인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의 어떤 부드러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살렸고, 그리고 문자의 시각화를 굉장히 잘했어요. 맞아. 예. 그리고 이 모든 선과 이 문자의 시각화는 서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웹툰은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문학과 웹툰은 다르지만 그 문학성에 대해서, 서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가치 부여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이 작품이 부천 만화 대상을 또 2017년인가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이렇게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서사성이 충만한 그 작품성이 있는 작품이 상을 받았다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 너무 재밌는데 검색하셔가지고 검색 결과에 대해서 휴대폰이 알림으로 알려주고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이 작품에 저는 그러니까 그 그림, 선, 회화, 그러니까 선이라고 말해도 되는 게 톤 사용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의 심리, 등장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들, 분열된 심리들을 가리킬 때만 톤을 쓰지 평상시 일상적으로는 선을 중심으로 표현해내는데 사실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검은 선으로 표현했다가 색깔이 들어가는 네네.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감정이 굉장히 올라올 때, 분노에 대한 감정, 어떤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그럴 때 이 그 색깔을 사용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예술적이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가치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두 아이가 있어요. 선에게. 그런데 저는 쌍둥이인 것 같은데 애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처음엔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노루를 잃고 선이가 예. 다른 그 다음에 결혼을 예. 하여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예. 그 아이 둘의 성별을 성별을 알 알 수 수 없게 일부러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커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초등학생 네.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그렇게 꾸미고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처럼 그렇게 꾸민 거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네. 반전이었어요. 난 너무 당연하게 남자 쌍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녀 쌍둥이일 뿐만 아니라 성향이 완전히 여자애는 남성적이고 남자애는 여성적인 이런 걸로 나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예. 아, 작가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걸 너무 효과적으로 잘 담은. 네, 그것을 그림으로 굉장히 네. 잘 다뤘죠. 맞아요. 똑똑하다 그래도 머리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사전에 엄청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출적인 부분이나 그림,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색을 어떻게 쓸 건지, 선만 집중해서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을 하셨던 오래 준비하신 작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기작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작가분이 그 암 투병 생활을 하시고 언니분이 아프셔서 또 그런 근황을 SNS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인의 그런 가족이나 이런 치유에 집중하는 차기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음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될지 너무 기다려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돌아오셔서 꼭 네. 작품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죠? 기대가 많이 돼요. 저희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전하지? 저희가 그 작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하나 더 언급하고 싶었던 네네네네네. 부분이 있어요. 네. 아까 이 노르의 아빠와 선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안에서도 사실은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어떻게 이제 노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선이는 분명히 콘돔을 끼는 것을 봤는데 남자가.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네요. 그런데 빼버렸잖아요.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최근에 저도 들었는데 스텔싱이라는 단어라더라고요. 아, 예, 그런 건가요? 네, 스텔싱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가 이제 읽었던 기사 안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스텔스 폭격기 이를 에서 따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남성들이 관계를 하다가, 그러니까는 콘돔을 꼈는데, 실제 삽입했을 때는 빼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에 대한 신체적 테러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죠. 이건 분명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책임을 묻느냐, 남성의 책임. 아니, 안 묻고 신체적 테러이지 않냐가 아니라 신체적 테러죠. 내 자기결정권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우려스러운 것이 스텔싱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낙태처벌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복수적인 행위로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콘돔에 구멍을 뚫고 그렇죠.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그 글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해요. 공공연히. 네,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저도 그 슐라님한테 스텔싱이라는 용어를
그 전에 듣고, 그러니까 누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불만이 되게 저는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무기잖아요. 공격 무기라고 정확하게 표현됐는데 그것을 되게 가치 중립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격하는 주체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표현된 언어.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테러죠, 테러. 그러니까 테러를 피해자 중심, 그러니까 여성 중심의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야 그것이 폭력이고 테러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잖아요. 스텔싱은 남성 중심 언어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또 분석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성폭력으로 봐야 되는데 이 행위는 그런데 이 행위를 규정하는 용어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이제 지금에서야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용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비한 상태. 이고 인식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으면 임신시켜라 이런 글도 인터넷에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여성분을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의 한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그리고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 우리 사랑하니까. 근데 상대방도 자식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적으로 폭력이라 규정을 해야 그리고 그건 범죄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인터넷 글이나 그 누군가 모여가지고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상대가 저 모르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범죄 모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처벌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도 스태싱이란 말이 단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말 자체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에 대한 함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체할 단어가 있으면 외국에 있는 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에 대한 지금 현재 있는 법도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피해자 네네네. 입증주의. 네. 네. 그러니까는 모텔에 합의해서 갔다. 그러면 이건 성폭력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까지도 되게 힘든데 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콘돔을 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뺐더라. 빼거나 구멍을 뚫었거나.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굉장히 암담한 문제죠. 시정법이 못 따라오면 얼른 바꿔야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필수적으로 사후세계가 필요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설정인 것 같고. 조상이 벌을 받는 부분,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왜 벌을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 우리가 성폭력을 해석하는 폭력적인 시각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2차 가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성폭력의 어떤 의미와 무게를 담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의가 그 일을 겪고 점점 변해가는 와중에는 가족들의 대응도 있지만 주변 시선들이 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르의 9살 교통사고 하고는 다른 대응들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뭐 고민 중인데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와 일반 폭력 피해자와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너는 다른 폭력 피해자와 다르게 너는 성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상처가 있을 거라라는 이런 압박들 그리고 더 무거운 시선들 이것은 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같은 성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몹쓸짓을 당했어. 이 그렇죠. 단어 안에 들어있는 폭력성 이런 것들 몹쓸짓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이 말씀을 하니까 킹콩거리라고 2007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저자의 실화를 이제 담은 책이에요. 프랑스 작가고 사실 10세 때 이제 가출 청소년이 돼서 거리를 전전하다가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이제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앞에 성이 붙지만. 그래서 나는 폭행을 당한 거, 그거에 대한 분노나 힘듦이 있는데, 앞에 성을 붙여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치환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고 왜 다르게 보냐. 상해를 받은 거는, 신체적 상해는 똑같다.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책을 그때 2007년에 읽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의 실화를 담은 게 영화로도 만들어서 한겨레 20일에도 한국에 오셔서 작가가 오셔서 인터뷰도 하고도 영화도 아마 국내 개봉을 했는지 독립영화 상영을 했는지 뭐 아무튼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품절인데 지금 또 다시 읽으면 어떨까. 그때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기가 당한 당사자 입장에선 사람마다 다 느끼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9살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어떻게 주변인들이 처리해야 했는가, 어떻게 봐야 됐는가라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큰엄마는 저는 같은 공범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범이죠. 예, 문을 닫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빠들은 사실 미성년자죠. 중학교, 고등학생이었나요? 둘 다 네. 중학생이었나요? 고등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기억에. 적절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들을 무마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사내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장난이 좀 심해. 라고 말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는 공범과 2차 가해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었죠. 네. 자연스럽게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를 킹콩걸에 이어서 더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들이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권김현영 님이,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라는 부분도 이제 단독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잠깐 제가 정말, 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부분을 좀 같이 소개해도 될까요? 네. 그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는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문화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가족의 도움을 구하기 어렵지만 가해자의 적극적인 조력자는 대부분 가족이다. 가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를 대신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차 피해란 1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주의와 잘못된 성통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마주하게 되는 부당한 일을 총칭한다. 또한 2차 피해는 성폭력의 다른 폭력 일반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해주는 척도와도 같다. 그래서 아지감 놓고 나왔다를 읽으면서 이 책도 같이 읽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문구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슐라님이 추천해줘서 본 작품이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제가 연재하다가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웹툰이었어요. 레진에서 연재를 했고 지금 현재는 단행본으로 2권으로 완결이 된 단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가족 내에서 이제 여자아이로 자라면서 받는 학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저는 이 만화를 보다가 만 이유는 계속 그 지배 안에서 원가족 구성원 안에서 계속 학대를 받는 상황이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만 멈췄거든요. 그래서 멈추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도도님께서 그 작품이 완결이 났는데 안 만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울었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사실 이 얘기가 웹툰이긴 하지만 작가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는 선택지를 했을 때 전 진짜 정말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다시 읽었는데 이제 앞에는 이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고 뒤에 이제 안 만나는 파트가 나왔을 때 너무 박수를 치고 2부가 이제 다른 가족 폭력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는 되게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원래 아지감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엄마랑은 다시 화해를 하지만 아버지하고는 단절했잖아요. 이런 작품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원가족이랑 이제 단절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쉽게 개방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불편할 거라는 인지가 없었는데 어제 이제 얘기할 일이 생겨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부모를 안 만난다는 선택지를 했지만 그걸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진 않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본인을 스스로 폐륜아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느껴진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그 안에서 원가족 얘기를 덮어 씌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날 수 있는 거고 본인 하실 만큼 다 하셨고 그래서 자식으로 할 도리는 다 했고 그 형제 관계에서 다른 분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안 만날 수 있는 걸 선택을 한 거는 최선이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지지하고 긍정해줘야 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본인이 똑똑하고 잘 생각하셔서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단하시다고 멋지다고 그 얘기해서 그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원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한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작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말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파서 막 죽으려고 하시면 가서 간병을 하고 안 만나다 간병하고 막 눈물로 악수를 하면서 막 그런 어떤 그런 걸 가족적인 정서를 요구하면서 끝나는데 사실 이거는 그 가족 내에서 약자인 입장에서 그걸 바라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사실 원가족으로 돌아가서 그런 역할을 했을 때 달라지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물론 극적으로 달라지는 가족분들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돌아가서 무슨 역할을 해도 똑같거든요. 부모가 똑같아서 좌절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제 이런 만화를 얘기를 하면 그 안녕자두야라고 이빈 작가 작품을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단편으로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전 자두야를 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그 주인공 밑에 아기 남자애가 있었어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뭐 명칭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차별을 받고 자라서 이제 나이 먹어서 엄마가 아파서 간호를 본인이 다 했는데 엄마는 아들만 찾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난 딸내미들 입장에서는 항상 엄마라는 존재는 짝사랑이라고 이렇게 씁쓸하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간호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그 안에 엄마를 안 본다는 선택지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난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안 볼 수도 있죠.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가서 엄마를 괴롭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는 멀리 지내는 게 좋으니까 그냥 서로에게 안전하기 위해서 안 만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게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면에서 이 작품, 두 작품 모두 단지하고 안녕자두야. 안녕자두야는 그러진 않았죠. 지갑 놓고 나왔다. 이 두 작품이 되게 가족 폭력에 힘든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특히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충분히 나를 위해 그리고 가족애로 포장된 이기심을 멀리하고 그다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항상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작품. 그거면 될 것 같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권 추천을 해드리자면 웹툰 말고요. 엘렌 베스와 로라 데이비스가 쓴 아주 특별한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폭력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치유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노, 뭐 용서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기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중에 용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많이 권유하긴 하지만 치유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당신 스스로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어린이 성폭력 생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존자의 편에서 하는 조언이 결코 아니라고 해요. 이런 조언은 어떤 그 피해자들의 어떤 감정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축소하고 부정을 한다.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요구하거나 혹은 용서하라라고 조언하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용기를 한번 추천하고요. 또 한편의 웹툰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이 여중생 A예요. 그냥 가정 피해의 소녀에 대한 서사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설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야만이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녀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 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버지가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가시는 게 정말 작품 안에서나 이루어지,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거기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만 너무 이상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서사로서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소녀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장을 위해서는 혹은 이 소녀도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그 가정폭력 이야기를 털어놓거든요. 자기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와 그 아지갑과 비슷하게. 아버지가 계속 살아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긴 한데 사실 대부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다음에 작품을 그리신다면 살아있는데도 그 안에서 생존해서 어떻게 자기를 지키는 그런 작품이 나오면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부모가 대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되게 슬픈데 맞아요. 여중생 A에서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음 그리고 아지갑 놓고 나왔다에서는 남성이 테러를 콘돔 테러를 한 다음에 떠난 이후 그리고 아버지 원가족에서는 선이가 나온 이후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엄마한테서도 나온 건데 그러니까 분리할 때 우리가 뭔가 안전해진다. 그렇죠. 안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안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분리하는지가 사실은 그 작품들에서 보이는 설정들일 것 같아요. 근데 안전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근데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피해자라는 호칭으로 명명하긴 했지만 이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뭐냐면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된 폭력 생존자로 살아남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폭력 생존자들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 내가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자기 탓하는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만 겪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내 탓을 하는 과정들이 거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내 탓이 아니라는 그리고 뭔가의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며 분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생존자가 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되게 오늘 아지갑 놓고 나왔다가 사실은 그림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이쁩니다. 그리고 마음이 되게 훈훈하게 돼요. 저는 이 그림이 그리고 폭력을 다루지만 그 여타 다른 작품들 특히 폭력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되게 젖어들게 다뤄주기 때문에 사실은 막 우리가 오늘 되게 방송을 무겁게 한 것 같은데 사실 무겁게만 읽히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어떻게 맞아요. 살아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꼭 무겁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의 말들 아직 못다한 이야기인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저 같아요.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네. 지금 무겁게 저희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만화는 무거운 부분도 있는데 되게 가벼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전개가 이원 전개거든요. 그 사후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이원 전개를 나와서 현실 세계는 무거운데 사후 세계 얘기는 또 유쾌발랄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깨발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화 작품 내에서 안전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네, 안전한 책이죠. 예. 저는 그 웹툰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 선도 그렇고 거기 있는 대사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전개를 할 때도 그렇고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서. 그러니까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내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과 함께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전개가 되잖아요. 행동을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극대화하고 있고. 하지만 이 작품은 되게 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신금을 울리는 어떤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소년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이 결국 치유에 가는 과정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처음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나도 위로를 받고 그 주인공도 치유가 되는 그런 서사를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횡무진 패밀리 웹툰은 한 달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실 거죠? 네. 조금 밝은 마무리 인사?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입니다. 오늘은 좋은 상영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혹시 지금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좋은 상영전이 열리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시네마테크 시네필 전주에서 마련한 상영전인데요. 2017년에는 하프 더 스카이 여성 인 필름이라는 상영전을 통해서 영화로 생각하는 페미니즘 시간을 마련했었고요. 2019년에 또다시 시네 페미니즘 2탄격인 현대 여성 감독들의 여성 이야기라는 상영전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영화는 6편이고요. 동시대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여성 감독 6인의 대표작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월 25일은 와즈다, 7월 2일은 진저앤 로사, 7월 9일은 메기스 플랜, 7월 16일은 다가오는 것들, 7월 23일 아뉴스데이, 7월 30일 아메리칸 허니 방황하는 별의 노래.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상영작 해설도 있고요. 또 7월 9일 메기스 플랜 상영 이후에는 정민아 영화 평론가의 전문가 특강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고 읽는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리는 현대 여성 감독들의 여성 이야기 상영전 꼭 기억하셔서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